그럼 교수님은 지금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시는 입장이시겠네요? 당연하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보금자리론,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올라간 거지. 다시 예전처럼 우상향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일본처럼 갈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럼 미국의 위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서부터 이제 시작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한국 경제는 좀 무엇 때문에 좀 힘들어질 수 있을까요? 한국도 뭐 주식시장이 갑자기 뭐 버블이 꺼져서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버블이 이제 꺼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많이 꺼진 거 아니었나요? 꺼진 건가요? 내려가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최고치에 비해서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한 후반까지 한 30% 가까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30% 많이 그러다가 빠진 것 같은데. 다시 또 이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한 10%, 한 15% 다시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한 20%까지나 떨어졌을까. 최고치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많이 떨어진 거냐. 사실은 지난 한 6, 7년 동안 거의 최고치까지 한 3배 정도 올랐잖아요. 3배 올랐는데 20% 떨어진 게 많이 떨어진 거냐는 거죠. 저는 거의 아직 안 떨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3배 오른 게 그러면 그게 과연 무슨 내부적으로 그런 동력이 있어서 올라간 거냐는 거예요. 그게 버블이라는 거예요. 왜 버블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그게 올라가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냐고요. 첫 번째는 소득이 높아져야 돼요. 그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거나 적어도 전체 인구는 안 늘어도 적어도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생산연령 인구, 젊은 인구가 막 늘어나야 돼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통화량이 많이 풀리거나 뭐 이런 거예요. 유동성이에요. 그럼 무슨 첫 번째, 두 번째만 무슨 생각해보자고요. 한 6, 7년 동안 한 3배 정도 이렇게 막 크게 상승했다고 했는데, 우선 인구 구조상으로 보면 아까 인구 구조가 계속 고령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총인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생산연 인구가 막 계속 줄어드니까 이 소위 얘기하는 인구 때문에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인구 때문에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저는 아니다. 그렇죠.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러면 소득 수준이 그럼 늘어났냐는 거예요. 소득도 사실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이렇게 막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늘어난 그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했느냐? 유동성 때문에 그랬죠. 그게 2020년에 코로나 터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고 그래서 이제 크게 상승했다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는 그 이전부터 사실 상승하긴 했어요. 그 상승한 이유가 뭐 사실 정부 정책도 뭐 20몇 번, 뭐 25번인가 몇 번을 계속 뭐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그러는데 제가 나올 때마다 저는 막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제가 볼 때는 보유세를 더 많이 올리고 양도소득세를 확 낮춰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 주택을 보유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게 하고, 실제 많이 양도소득세는 그 대신 낮춰져가지고 그게 막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거 정반대의 정책을 계속 쓰게 되니까 이 돈이 꼭꼭 묶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유동성까지 딱 풀려버리고 또 임대차 3법까지 막 나오고 이러면서 값이 막 이렇게 뛰어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와서 이제 상황을 보자 이거예요. 세 가지가. 자, 인구 고령화는 더 나빠지고 있죠. 점점 더 이제 앞으로 더 나빠질 거고, 소득 수준도 점점 더 마이너스죠. 그러면 유동성은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고금리 상황이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은행이 이제 3.5%에서 이제 멈추고 이 거꾸로 이제 피봇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서서히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이창용 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번 이제 우리 금통위 이제에서 이제 금리 동결하는 걸로 결정하고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그 낮출 일이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계속 물가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 가계부채가 지금 100%가 훌쩍 넘었는데 자기들이 판단컨대는 GDP 대비 한 80%를 넘으면 이게 성장 잠재력도 깎아먹고, 왜냐면 돈이 계속 빌린 돈이 많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더 걱정은,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저기 버블이 꺼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조금씩 버블을 빼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그 지금 지난 4월, 5월, 6월 계속 가계부채가 도리어 늘어나고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드디어 이 소위 얘기하는 이 부동산 시장에 낀 버블을 조금씩 줄어들일 수 있는, 그걸 꺼트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계부채를 좀 그래도 GDP 대비 100% 밑으로 80% 수준까지 자꾸 낮출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도리어 반대로 가니까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렇게 가면 되지. 어떻게 계속 가나요? 계속 미래 소득을 계속 빌려와요?
언젠가는 꺼져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꺼트릴 거냐 이거죠. 마치 폭탄 돌리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 내가 계속 몸이 안 좋으니까 수술 받기 싫어요. 나 무서워요. 계속 링거르나 맞을래요. 나는 계속 몰핀만 계속 맞을 거예요. 언젠가 수술해.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수님이 보셨을 때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어느 정도인데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품이 제가 몇 %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7, 8년 정도 전의 수준과 이제 비교하면 그 사이에 뭐 그냥 뭐 인구는 뭐 그대로라고 해요. 그러면 왜냐면 일부에서는 서울, 경기, 수도권은 그래도 인구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 않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뭐 똑같다고 합시다. 그거는. 그러면 소득 수준도 그러면 약간 늘어났다고 그래요. 약간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늘어난 거 7, 8년 동안 늘어난 게 한 10%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7, 8년 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수준 늘어났다고 하면 적정 수준인데 그렇지만 또 통화량도 사실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럼 적어도 어느 정도 늘어나면 보통 소위 명목 GDP만큼 가야지만 마치 우리 몸이 자꾸 성장하는데 그러면 혈액도 계속 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늘어난다고 치면 거기에다 포함하면 제 생각에 뭐 대충 따지면 한 30% 정도 좀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면 적당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배 늘어났다가 한 20% 정도 빠진 상태니까 지금보다도 최소한 20, 30% 더 빠져가지고 적어도 지난번 그 최고치에서 적어도 한 절반까지 빠지는 것이 거품이 빠지는 수준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단기간에 그렇게 빠지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요. 단기간은 아니고 아닌데 장기적으로 마치 이현웅 교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지금 뭐 고사 지내는 거 아니냐 뭐 저 엄청나게 떨어지길 바란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떨어지면 사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라든가 경제 전반에 엄청난 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떨어뜨리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그냥 아직 검증하지 않았는데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꺼지니까 뭘 하냐면 이제 역전세 나고 그러니까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이제 특별 전세 자금 대출인가 뭐 그런 걸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를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결국 그 돈을 누구한테 빌려준 거예요? 결국은 그 집주인한테 빌려준 거잖아요. 그 집주인한테 빌려주면 다음 사람이 그럼 거기 들어갈 때 결국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될 그런 채무가 돼가지고 그 다음 사람 또 위험해져요. 그래서 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거 앞으로 더 위험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다음에 들어가는 전세 입주자에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 버블대로 계속 키우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할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커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제가 예전에 에이펙스 한국에서 근무할 때 거기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경우에는 거의 그 80, 90%는 소위 공공주택이거든요. 이 공공주택을 장기 임대를 해버려요. 자기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뭐 전체를 다 그렇게 바꿀 수는 없는데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라면, 제가 만약 정부의 정책 담당자라면 그렇게 이제 역전세가 나가지고 그걸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저 같으면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정부가 그거를 갖다가 그만큼 직접적으로 이제 그 집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위 얘기하는 우리의 가계대출을 줄이려면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갚으려면 그 집을 팔아가지고 갚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파는 그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기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못 팔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수요가 없다는데 그러면 좀 적게 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역전세가 나는 그런 집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시장 가격보다 너무 높게 사버리면 안 되죠.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당연히 낮게. 이런 때에 그런 집들을 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소위 민간 채무를 가계부채를 정부 부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아까 뭐 그냥 순수하게 생각해도 100%가 넘고 GDP 대비 거기에다가 뭐 소위 얘기하는 전세까지 하면 이제 150%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영세업자까지 영세 기업까지 나오면 200% 수준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가계부채를 정부 부채로 바꾸면 돼요.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OECD 기준으로 보면 50% 남짓이라지 낮은 수준이에요. 물론 지난 수년 동안 계속 높아졌다가 빨리 높아졌다 이런 것들은 있긴 하지만 저라면 가계부채가 높은 게 더 걱정이지 정부 부채 너무 급하게 높아진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가계부채 일부를 정부 부채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정부는 그렇다고 돈 공짜로 준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주택을 정부가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 LH 같은 데서 소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전 합니다. 이건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고민하고 토론해야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냥 뭐 특례 뭐 전세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 특례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자꾸 돈을 더 빌려주고 그래서 자꾸 가계부채를 키우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교수님 말씀한 대로 이제 매매가 같은 경우에 좀 바닥 찍고 좀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럼 교수님은 지금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시는 입장이시겠네요? 당연하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 보금자리론,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올라간 거지. 이게 근본적인 원인 아까 만들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구조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성장률로 나타나는 실질소득, 거기에다 유동성. 이 세 가지가 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가격은 떨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정부가 억지로 붙잡고 지금 하려고 해서 지금 전세자금 제출하고 특례 보금자리론 이렇게 지금 추가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못하죠.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계속 미래의 그런 소득을 끌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소비 여력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버블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 그 버블을 꺼트릴 때 그 고름을 짜내는 것, 아니 그걸 수술할 때 훨씬 더 힘들어진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반기부터 역전세 문제 심각해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교수님 그건 굉장히 공감하시겠네요? 저도 그럼 100% 공감하죠.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이제 버블이 꺼지는, 이제 갑자기 꺼지는 이제 그러한 위험이 올 수 있다. 제가 위험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버블을 어떻게든 줄여나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꺼져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금융위기, 외환위기, 경제위기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명하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는 참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금융 그런 문제를 다루는 그 기관이 어디죠? 정부 조직이 어딥니까? 금융이요? 금융인가요? 금융감독원은요? 한국은행은요? 거기다가 또 그러면 재정경제부는요? 이게 너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서 이걸 갖다가 책임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관리하고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교수님은 향후 몇 년 동안에 이제 집값이 좀 이제 하향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하향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버블이 조금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예전처럼 우상향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냥 좀 하향하다가 이렇게 정체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일본처럼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일본이 1990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버블이 꺼졌잖아요. 그때도 일본 똑같아요. 미국하고. 그것도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미국 엔화 가치가 그야말로 이게 그 2배로 비싸졌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수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전부 동남아로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큰일 나가지고 뭐 그 일본의 엄청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을 공급하고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을 막 건설하는 그러한 투자붐을 유도하려고 했고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대로 막 유동성을 막 공급하니까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뭐 기업들이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어디로 갔냐? 주식하고 부동산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막 가다가 이게 이제 이게 너무 많이 가네 하니까 일본의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그걸 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80년대 말에 갑자기 90년도에 또 버블이 꺼져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일본의 인구 고령화는 이미 그때 한 13% 정도 수준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65세 이상 인구가 그러면서 이제 활력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게 10년이 갈 줄 알았는데 20년, 30년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최근에 약간 이제 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약간 뭐 상승했다. 어떤 분은 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지지 않았다. 뭐 도쿄도 이렇게 하는 도쿄도 뭐 이 광역 도쿄도가 아니라 핵심은 떨어지지 않았다. 전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최근에 와서 약간 중심부 약간 좀 살아났다는 뜻이고 다 떨어졌고 그게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런 상태라는 거고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더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할 때 전 비슷하다고 말씀드려요. 비슷하지 않고 전 더 나쁘다고 좀 보는 편이에요. 왜 더 나쁘냐면 일단 일본의 그러한 버블이 꺼질 때는 아까 제가 13%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는 한 19% 정도 되잖아요. 6%포인트 이상 더 높아요. 거기에다가 고령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일본보다 지금. 일본은 그렇게 초고령 사회라고 하니까 무슨 뭐 학계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을 줄 아는데 거의 1.3명이에요. 1.3명 밑으로 떨어진 건 잠깐 떨어졌고요. 거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찍부터 인구 고령화가 되긴 되었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늦어가지고 2050년 되면 우리나라가 단연코 1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당시 일본만 해도 이미 8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외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네.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소위 본원소득, 우리 경상수지에서 우리가 보통 상품수지, 그 다음에 서비스수지, 그리고 이제 본원소득수지를 얘기하는데 본원소득수지가 엄청나게 플러스해가지고 네. 벌어들인 소득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 본원소득수지가 플러스이긴 하지만 일본처럼 크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당시만 해도 일본이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그래도 상당히 좋았어요. 세계화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화가 아니라 이제는 반세계화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인구 고령화가 되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더 축소 대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까지 녹록치 않다. 이렇게 돼버리면 과연 어디서 성장 동력을 찾을 거냐. 더군다나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까지 포함해서 전부 인구 고령화가 엄청나게 진행되니까 거기도 성장 잠재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수출 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아, 그럼 내수주도형으로 가면 되겠구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주도형으로 가기 어려운 것이 일단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천연 자원이 없어요. 천연 자원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내수주도형이 됩니까? 천연 자원을 사야 되잖아요. 원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그 광물을 다 사와야 되는데 사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가 필요하니까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계속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내수주도형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일단 우리나라가 일본이 처음 버블이 꺼졌을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다시 살아나기 굉장히 힘들다. 왜냐면 아까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니까 거기서도 부동산 시장을 뒷받침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또 그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져가지고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더 줄어들 거니까 어려울 거고 유동성은 유동성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고인플레이션이 계속 될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저인플레이션 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도 다 낮았어요. 우리가 보는 금리는 무슨 금리예요? 명목금리예요. 미국부터 제가 OECD 국가 전체 다 우리나라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이 소위 명목금리, 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해가지고 같이 다 비교해보면 다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는 실제로 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높아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예전처럼 이렇게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다 나빠지고 있는데 어디서 그러면 부동산 수요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커지지 않을 거다. 플러스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굉장히 빠르게 했어요. 산업화를 다른 나라에서는 300년 동안 했잖아요. 18세기 중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200년, 뭐 적어도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50여 년 길게 이렇게 사실 산업화를 했는데 우리는 기껏 한 것이 1970년대부터 시작했잖아요. 60년대라고 따져도 한 50년, 6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필요한 노동력을 다 농어촌에서 가져왔죠. 다 우리 이제 수도권으로 다 이제 집중화 시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집을 수도권에 이제 집중적으로 졌고 그 집이 바로 전부 다 성냥갑처럼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러한 아파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계속 사람은 몰려오고 성장률은 계속 경쟁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높아졌는데 그 상황이 계속 될 거냐는 거예요. 산업화가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아까 미국도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점점 더 이제는 사람들이 이 소위 집과 직장에서 일하는 걸 반반 나눠 산다. 하이브리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이제 같이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그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그 소위 도넛 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중심부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주변부, 교외 지역의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이 주변부의 소위 교외 지역에 차라리 부동산 가격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 더군다나 소위 얘기하는 인구 고령화가 되면 노인들이 굳이 서울 중심부에 강남에 그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계속 계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 일도 안 하는데 거기 일하니까 계속 지방으로 가시고 막 전철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유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작 또 젊은 사람들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출산하고 또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고령화되고 디지털 사회 전환되면서 도심에서 이제 산업화 사회와 반대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소위 얘기하는 도심부의 중심부의 그러한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하락할 수도 있겠다. 안정화될 수 있겠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당분간은 집사면 안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 살다가 물론 서울도 집이 옛날에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저는 교외에 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노인들이 이제 사람들이 굳이 서울에 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야 시골로 가니까 병원도 없더라. 너무 불편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병원은 제일 센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골로 가라고 안 했잖아요. 교외로 가라. 교외. 도넛. 왜 그러냐면 거기 가야지만 그래야지만 도시에서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다 혜택 받을 수 있고. 다 받고 거기 제가 사는데도 뭐 사실은 뭐 양수리 근처인데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병원 예를 들어서 현대 아산병원 뭐 아니면 삼성병원이 30분이에요. 30분이면 와요. 거기까지 쇼핑몰도 뭐 근처고 모든 거이 편의시설 다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거기에서 산에도 갈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거기 있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여러 가지 뭐 종교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굳이 뭐 도시에 모여 살 수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자칫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그 규제를 완화를 좀 해주니까 정부가 뭐 지금 같은 상황에 집을 사라고 좀 부추긴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 말에 좀 공감하시는지랑 그리고 이런 거에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적으로 공감하죠. 네.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잘못하다 이게 뭐 버블이 갑자기 툭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시스템 위기로 이제 이렇게 확산되고 그게 이제 뭐 경제 전반적인 위기로 이렇게 나타날까봐 그렇게 뭐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서 뭐 특례 전세 대출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막 풀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 이창용 총재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가계 대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 이제 맞는 방향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계속 띄우는 방법은 이게 나중에 이 가계대출을 더 키워가지고 나의 법이 더 크게 되는 것도 문제고 그 과정에서 이 집사라고 이렇게 부추겼는데 그걸 산 그 젊은 영끌이한 사람들은 나중에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상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전세 자금이 이제 전세가 역전세가 나고 그러면 집주인이 자연스럽게 집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걸 갖다가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주지 못하면 정부가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을 해서 정부가 뭐 LH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매입하고 그걸 갖다가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그러면 가계 부채가 정부 부채로 이렇게 일부 전환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